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 그런데 이게 사실은 11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방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오랜만에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바로 콜린 우다드가 쓴 분열하는 제국. 여기서 제국은 미국이고요. 분열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 무너져 내린다 뭐 이렇게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미합중국 혹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이 그냥 하나의 나라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야 미국이 분열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공화당주 민주당주 진보 보수가 갈라졌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콜린 우다드는 사실 미국은 11개의 지역 국가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11개로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시끌벅적한 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 11개의 국가는 한 번도 의견이 일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늘 다투고 늘 자기네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체성을 유지를 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11개의 국가가 어디냐? 양키덤, 뉴 네덜란드, 타이드 워터, 뉴 프랑스, 딥 사우스, 그레이터 에펠레치아, 미들랜드, 퍼스트 네이션, 엘 노르테, 파 웨스트, 그리고 레프트 코스트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서 읽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지역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 영상에서 이 11개 지역을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 형성될 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양키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양키 하면 뉴욕 양키스를 생각을 하시니까 이건 뉴욕이겠다 라고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한 이 뉴 잉글랜드 지역 그리고 뉴욕의 북부 지역을 양키덤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콜린 우다드가 말하는 이 양키덤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퓨리탄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코로나 당시에 이 백신 접종률이 정말 높았었던 곳이 바로 이 뉴 잉글랜드 지역이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그 기사에서 이야기하기를 원래 이 지역에 공동체 소속감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을 잘하는 편이고 하라 그러면은 말도 잘 듣고 이게 다 청교도 전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봤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알비온스 시드라는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 정착했었던 이 많은 프로테스탄트, 대체로 영국 귀족의 둘째 혹은 셋째 아들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국은 원래 귀족 자기라든지 또 영지라든지 이런 대부분을 장자에게 다 몰빵해서 물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뭐 하나도 안 준 건 아니지만은 이 장자와 둘째 셋째 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둘째라든지 셋째 아들들은 군인이 된다든지 신학교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그래서 영국 귀족 시스템이라든지 왕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저항심 그리고 반발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그러면은 신대륙에 가서 짱이 되리라 그러고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 대해서 반항심이 철철 넘치고, 그래서 독립전쟁 때도 진짜 맹렬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뉴 잉글랜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뉴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17세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이 뉴욕 지역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네덜란드가 지배했던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는데 뉴욕 시티의 면면이 내려오는 어떤 유전자를 남겼다. 그 유전자가 뭐냐? 상업, 금융, 중심이 되는 유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16세기, 17세기의 네덜란드가 얼마나 금융이라든지 상업의 중심지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실 그 당시 네덜란드는 그야말로 내가 성공하리라 뭐 이런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종교라든지 한 민족이 뭐 헤게모니를 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누구나 누구를 등쳐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에 세계에서 최초로 증권 거래소가 생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저자가 가장 미국적인 곳이다 라고 보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미들랜드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미들랜드 지역, 뭐 퀘이커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그 오트밀 만드는 회사의 퀘이커스 오츠라는 기억들 하시나요?
그런데 이 회사의 창립자가 퀘이커 교도였냐? 그건 아니고요. 원래 이 퀘이커 교도들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절제하고 평화롭고 뭐 이런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쓴 거예요. 사기죠. 자, 미들랜드는 펜실베니아 동남부, 뉴저지 남부, 델라웨어, 메릴랜드 북부, 뭐 나중에는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이런 등지로 뻗어 나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원적이고 포용적이어서 새로 이주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을 많이 해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점이 사실은 조금은 배타적인 뉴잉글랜드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이죠. 물론 원래는 앵글로색슨계가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나중에는 독일계가 아주 많이 이주를 오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아주 많이 뿌리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지역은 사실은 타이드 워터입니다. 사실상 미국 건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죠. 버지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남부, 노스캐롤라이나 동북부 지역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자, 미국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대통령 같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은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까지 6명의 약간 귀족적인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 6명 중에 2명, 존 애덤스 그리고 존 퀸시 애덤스, 이 두 사람만 매사추세츠 출신이고요. 나머지 4명은 전부 다 이 타이드 워터 버지니아 출신입니다. 잉글랜드 남부 지역의 젠트리 계급의 후손들이 와서 살았던 곳인데요. 자, 여러분들 젠트리 계급,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영국에서 절대 가지도 없었던 귀족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신대륙에 와서 본인들이 귀족이 되는 어떤 계급 사회를 선망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양키덤하고는 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이제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더불어서 일반 대중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드 워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이 되어 가요. 저자는 뭐 지리적인 이유라든지 혹은 딥사우스에 점점 같이 합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대중 정치라든지 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혁명의 시류에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레이터 애팔레치아, 주로 켄터키,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 아칸소, 미주리, 오클라호마, 인디애나 이런 곳들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 지역의 대통령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유명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잉글랜드 북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남부, 그리고 아일랜드,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18세기쯤에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고요. 이 사람들의 고향을 살펴보면 일단 한 가지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을 아주 싫어한다. 그렇다고 해서 저기 뭐 타이드 워터라든지 양키덤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뭐 인텔리라든지 잘난 척하는 이런 사람들도 매우 경멸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거는 그저 자신 그리고 자기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총을 든다, 이런 거죠. 종종 이들을 두고 레드넥이라든지 또 힐빌리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비하하는 말이기는 한데 뭐 별로 개의치 않는 듯이 보이죠. 그리고 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소설이라든지 영화에 보면은 나오는 장면이요, 자기 손주한테 막대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이 할머니가 총을 칵 들고 나와요. 우리 손주한테 함부로 더 하면 내가 다 쏴 죽여버릴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레이터 애팔레치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건너오면서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위스키입니다. 딥사우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남부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당연히 노예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이 딥사우스에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종입니다. 예전에 이 정치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비오키 주니어라는 학자가 쓴 서던 폴리틱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남부 지역에서 정치나 사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종이다. 사실 이 책은 역사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1개의 국가를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미국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11개 국가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떻게 싸워왔는가,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그려놓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식민지 초반에는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도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종의 이제 국제 정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 영국 내전이 일어났을 때 양키덤에 있는 사람들은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청교도 쪽에 붙어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타이드 워터 쪽에 있었던 이 왕당파 사람들은 찰스 1세 편에 들어서 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청교도 쪽이 이겼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양키덤이 더 번성을 하고, 그리고 양키덤 부근에 살고 있었던 왕탕파들이 자꾸 버지니아 쪽으로 더 내려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독립전쟁을 할 때도 똑같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3개 식민지 주들이 전부 다 같이 싸우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한 반 정도는 왜 싸우는데 하고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느슨하게 연합을 해서 싸운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역사적인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이 11개 국가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잘 드러났던 것이 헌법을 제정할 때였는데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이 헌법을 아주 신성하게 여기고 또 연방 대법원까지 위헌 시비를 가고 그러는데,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도출됐던 과정을 보시면은 야합과 타협이 난무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고서 결국에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 미국의 현재 헌법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을 지배하는 지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압도적으로 양키덤, 그리고 타이드 워터였죠. 그러다가 점점 다양한 지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이 대중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져가면서 또 참정권이 넓혀져 가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건국하기 전 영국의 식민지 시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이 11개의 국가들이 워싱턴 DC의 연방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온 역사가 미국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한 대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11개의 분열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상당히 시끌벅적하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은 저자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미국의 모습이 대영 제국의 말기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잘 타협해야 된다. 굉장히 진부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의미심장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큰 위기가 미국에 닥쳤을 때 그래도 이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이 헌법이라는 매개체를 절대로 손상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헌법을 위축시킨다든지 훼손을 하게 된다면 이들을 그래도 느슨하게나마 묶어놓고 있었던 어떤 연합이라는 것이 깨져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살짝 코로나가 있었을 때 미국의 주마다 혹은 지역마다 달랐던 대응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잉글랜드에서는 백신을 그렇게 열심히 접종을 했는데,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는 드산티스 주지사가 마스크 쓰는 거 이거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차이점을 두고서 서로가 서로를 강요를 한다든지 뭐 자유를 회방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결국에는 헌법이 훼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게 연방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책의 내용이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역사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서 썼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늘 대안이라든지 다른 대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 질서라든지 시스템이 200년, 300년 전하고 완전히 뭐 똑같이 계속 유지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변해왔던 점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뉴욕이 금융의 도시가 된 것이 뭐 예전에 네덜란드 식민지였을 때 뿌려진 씨앗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 변해온 것도 있어요. 철도업이 발전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금융이 뭐 대출을 해주고 돈을 대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뉴욕이 발전을 했었던 거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더욱더 금융도시 뉴욕이 발전을 했던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다 정답은 아닌데요. 그런데 정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강추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혹시라도 읽으실 때에는 미국 지도를 한 장 프린트아웃을 해서 이렇게 놓으시고 함께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